안녕하세요. 지금은 너무 열공할 때는 아니고 지난주까지 했던 거 오전에 그 OX 문제 10지문씩 드리면 보관하지 말고 좀 풀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 맞춰야지 그런 강박관념 갖지 말고 들은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그리고 지문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 문장에선 여기가 중요한 문구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셔. 지금은 틀리면서 배울 때니까. 그냥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해버리시면 물론 맞추기도 하겠지만 습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이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그냥 두지 말고 그 지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보려는 생각을 항상 하시라고.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할 때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그래서 인문 강의 때는 복습 안 하셔도 되니까 민법 시험 공부하는데 자주 나오는 용어 있어요. 그걸 좀 알고 1월 달부터 공부하면 조금 편해요. 이게 3월이나 5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앞에 이런 입문과정이나 1, 2월 기본순환 안 하니까 3월 달, 5월 달에 시작해서 딱 들으면 용어를 몰라가지고 내용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올해죠?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습관상 작년이다 그래. 시험이 끝나면. 네. 이번 그 전에 30회 시험 준비를 하셨는데 막 3월이나 5월 달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입문 과정부터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본인 스스로 느껴. 이런 거를 전혀 모른 채 무작정 외우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잘 몰랐었구나 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 느끼면 합격하시는 거야. 못 느끼면 곤란하고. 자, 해보시게. 이렇게 시험 문장이 딱 나오면 앞에서부터 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하면 돼요. 근데 얼른 눈에 확 안 띄면 끝에 뭘 물었는지부터 보라고. 그래서 물어본 게 정리가 되면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앞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할 의지로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대할 때는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라고 한 거니까 항상 뭘 물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야 물어본 거에 집중해서 근거를 문장 내에서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은 물어본 게 뭐예요? 옹알이를 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말을. 어? 그러잖아요. 여기 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병 물었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그럼 이제 앞에 병이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지. 그랬더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대. 여기까지는 갑과 을이고. 근데 잘 알면서 병이 이중매매를 했대.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 아니요? 이중매매. 그럼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려면 이제 외운 공식을 적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입이 붙어버린겨? 그러니까 이중매매 나오면 적극 가담이 떠올라야 된다니까. 적극 가담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야.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해. 가담 안 했으면요? 유효야. 그럼 이제 물어본 게 병이 소유권 취득하냐를 물었으니까 병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리해야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잘 알면서도 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잘 알면서도가 뭐예요? 악이지, 악이. 가담했어, 안 했어요? 가담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냥 잘 알면서 라고만 나왔지 알면서 회유하거나 요청했다고 안 했잖아요. 왜? 또 알면서랑 잘 알면서랑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알았으면 잘 알았지. 그러면 대충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읽게 되면 느낌으로 푸니까 순간 딴 생각을 해요. 잘 알았다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을 외우라는 거예요. 적극 가담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야. 그럼 여기서는 잘 알면서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가담한 게 아니야. 그럼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 맞구나. 요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처음 할 때는 언제 저렇게 다 정리를 하면서 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읽고 한 번 실수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히 표시해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2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천천히 정리하는 게 빠르다고. 그걸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느끼시면 그 다음에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시간도 한 20-30분씩 남게 돼 있다고. 원래 1교시 시험 끝나면 한 20분 이상 남아야 정상이에요. 시간이 남아야 된다고. 아는 것만 골라서 풀 거니까. 근데 하나도 안 빼고 다 푸시는 분들이 1번 학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법 한 60번에서 65번쯤 풀 때 시간이 다 돼버려요. 그럼 아예 뒤에 80번까지는 가지를 못해. 미지의 세계야. 미지의 세계.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이시라고. 그냥 쭉 읽지 말고 정리를 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니까. 그리고 뭘 물었는지 정리하고 앞에서 근거를 찾을 때 공식을 외워요. 우리가 이 사건이 나오면 이걸 적용해서 답을 한다고. 그럼 이중매매 나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자, 2번도 길어. 그럼 눈에 띄는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야 되거든. 앞에 적극 가담이 눈에 띄죠. 그럼 이 문장은 앞에서 적극 가담이 눈에 띄었으니까 뒤에서부터 볼 필요 없다고. 그러면 눈에 띄었으면. 안 띄었으면 뒤에서부터 봐야 돼. 이게 눈에 안 띈 사람은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정리해야 돼. 그럼 물어본 게 이거 아니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 즉 사회질서 위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니면 앞에서 적극 가담이 눈에 띄면 적극 가담만 표시하면 된다고. 그럼 적극 가담 나왔죠? 그럼 읽을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어떤 시험 문장에서든 적극 가담이 들어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예요. 그럼 적극 가담했으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럼 1, 2번은 이중매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2번은 뭐 대리인이 써 있잖아. 오늘 대리인 배우실 거거든? 여기선 대리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매도인 저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 가담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적극 가담만 보고 답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읽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하셨어? 혼자 아침에 풀어볼 때 어떻게 했어? 솔직히 말해. 밑줄 쭉 긋고 하다가 정신 사나워. 뭐 대리인 나오고 매도인 나오고 이중매매에다가 본인이 매수인이 뭐 본인이 또 매수인이요? 몰랐다고? 그냥 읽을 때마다 생각하고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줄 긋고 읽지 말라고. 외운 공식을 찾으라고. 그리고 1년간 공부하면 적극 가담이 들어있으면 눈에 확 띄게 돼 있어요. 적극 가담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공부를 많이 했어도 문제 푸는 요령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 꼼꼼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생각을 고치시라고. 꼼꼼히 읽으면 함정에 더 빠지게 돼 있어요. 꼼꼼히 읽으면 시간도 더디고 본인 생각이 계속 개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민법 시험을 볼 때는 본인의 생각이 일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는데 시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생각이 많아. 이 객관식은 이미 정해진 답을 시험에 나온 대로 그냥 답만 하면 되는 시험인데 그때 자기가 따져본다는 거야. 시험 보면서 이게 맞을지 틀릴지, 얘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그때 따져. 시험 볼 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나올 거를 외웠다가 시험에 나오면 외운 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읽고 생각해서 답하는 시험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문장을 다 읽으시면 안 돼.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법은 다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달라. 그러니까 중개사법 시험 보듯이 민법 시험 보시면 안 돼요. 중개사법은 워낙 법조문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말장난을 많이 쳐. 그러니까 문장을 꼼꼼히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민법은
그런 문장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틀려도 학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만약에 중간에 함정을 봤으면요, 그냥 빠지세요. 그럼 합격해. 거기 안 빠지려고 허우적거리니까 더 빠지시는 거야. 생각을 바꾸라고. 쪼잔한 과목 아니야. 그래서 민법 선생 중에 쪼잔한 사람이 없어요. 중개사법 선생들이 대부분 쪼잔해요. 과목이 그러니까, 과목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수업 듣다가 짜증날 때가 있는 거야. 맨날 말장난하는 것 같아가지고. 민법은 그런 거 없다니까. 시원해. 시원해. 동그라미 치면 돼.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성격이 좀 다르니까 획일화된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 과목 선생이 제일 연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근데 내가 해보니까 다른 2차 과목들도 민법처럼 동그라미 치니까 그냥 되던데? 그럼 동그라미 쳐서 하고. 안 되면 그 선생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라고. 민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꼼꼼히 꼼꼼히 읽는 거 아니야. 집안일은 대충 하면서 왜 시험은 꼼꼼히 보냐고. 자, 3번. 앞에서 눈에 띄는 거 있어, 없어요? 불공정 행위가 눈에 띄죠? 그럼 앞에서부터 하면 되는 거야. 눈에 안 띄면 뒤에서부터 보고, 이렇게. 그럼 불공정이 나왔지. 그 다음 물어본 거. 증명책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입증. 이거 항상 나오는 시험 질문이에요. 증명, 입증이 지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어본 거야. 100%. 그러니까 객관식은 물어본 게 정해졌어요. 민법 시험에 입증이 들어있으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가 맞냐 틀리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불공정행위 무효 사건이죠. 그럼 무효 취소 문제에서는 입증 책임 딱 하나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효력을 주장할 사람,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적용만 하면 돼. 그럼 무효 취소에 나오는 입증 책임 문제는 외울 게 없어요. 다 맞아요, 다. 그럼 불공정 행위에서 입증 책임 나왔지. 그럼 누가? 무효 주장하는 자, 이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하시. 이렇게. 그럼 이 3번만이 아니라 어떤 무효든 취소 문제가 나왔을 때 입증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주의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한쪽으로 딱 몰아버리시면 돼. 그래서 민법이 쉬운 거야. 여러 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며칠 공부하는 동안에 거의 하나만 외우라고 그랬죠. 이중매매 나왔어. 그럼 하나만 외우지. 뭐? 적극가담 하나만 외우시면 돼. 적극가담 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 가담 안 했으면 그냥 유효지. 그러니까 가담했냐 안 했냐로만 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야. 무효 취소에서 입증 책임 나오면 착오에서 중과실만 상대방, 나머지는 다 주장하는 사람,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 아무리 공부 체질이 아니어도, 여러분 공부 체질 아니거든. 아무리 공부 체질이 아니어도 하나는 외울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오늘 하루에 외우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는 외울 수 있잖아요. 하나는. 얼른 받으세요. 전화 오는데. 그 시간에 난 얼른 지울 테니까. 그리고 하나만 외우라고,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지금 제가 표시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표시를 해보고 자기가 표시한 거랑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표시한 거랑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된다니까. 4번. 눈에 띈 거 뭐야? 그럼 얼른 눈에 안 띄면 끝에 물어본 게 뭔지 보라고. 추정 나왔잖아. 이렇게. 야, 추정이 무슨 뜻이요? 추정되냐 이렇게 물었다니까. 추정이 뭔 뜻이요? 괜찮니? 일단 인정하는 거야. 일단 인정하는 거. 그리고 추정과 관계된 건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 문제라 그랬어요. 이것만 익숙해져도 1월 달부터 시험 공부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입증하고
즉 증명하고 추정은 서로 동전의 양면이랑 똑같아. 추정이 되죠? 추정돼. 그럼 인정해줬지. 그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추정이 안 되지. 그럼 인정되지 않죠? 그럼 인정받으려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 취소 문제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증명이 돼서 다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앞에 물어본 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대잖아. 그럼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 그러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냐? 즉 현저하게 불균형하면 궁박 등이 일단 인정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 뭐야? 불공정한 행위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 주장자가 전부 다 증명하라 그랬죠. 그럼 인정돼 안 돼? 안 돼. 현저하게 불균형했고 궁박 등의 사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라는 걸 무효를 주장하려는 피해자 측이 전부 증명을 해야 된다고. 모두 입증해야 돼. 그래서 입증 책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추정으로 바꿔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3번 지문이랑 지금 보신 4번 지문은 같은 내용이야. 둘이 나란히 놀 걸 그랬다. 같은 내용이라고. 좀 전에 3번 불공정행위 증명 무효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현저한 불균이 존재해도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증명해야 된다고. 그 민법 시험 공부할 때 일반 수험생들이 처음에 혼자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 하나가 추정이야. 추정. 입증, 추정. 그거는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두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추정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짧게 선명하게 외우셔야 돼. 자, 영어 독해하려면 단어 외워야죠. 영어 문장 해석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도 안 외웠어. 해석이 안 된대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단어를 안 외운 거지? 아니 민법, 법도 일정한 용어, 일정 공식을 외워야 그거를 적용해서 뭘 이해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공식은 좀 외우셨어요? 그랬더니 안 외워진대. 왜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면 자기는 못 외우는 스타일이래. 공부 그만해. 이해가 안 되면 외우지 못하는 스타일들은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만해야 돼. 아니 일단 뭘 외운 게 있어야 이해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요? 몰래? 아니 단어 몇 개 외운 게 있어야 뭐 독해도 할 거 아니냐고. 단어 하나도 몰라. 이해가 안 된대. 나는 그 사람 이해가 안 가. 아니 입증, 증명이 무슨 뜻인지, 추정이 무슨 뜻인지는 외워야 이해를 할 거 아니냐고. 에? 그러니까 추정은 일단 인정되는 거야. 그럼 일단 인정되는 건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인정해 주니까. 일단 인정이 안 되면, 인정받으려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두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추정, 인정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 주장자가 모든 요건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추정된다. 틀린 거니. 그래서 불공정행위에서 추정된단 말이 나오면 앞에 읽으실 필요가 없어. 나중에 좀 숙달되면 그냥 불공정행위에서 추정된다. 그냥 틀린 거예요. 추정된 일 없는 거야. 자, 5번. 첫 번째 문구에서는 불공정행위가 눈에 띄죠? 끝에 물어본 건 뭐예요? 반환 청구 물었지? 그럼 불공정행위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나오면 주어가 피해자냐 폭리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무효에서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그럼 앞에 불공정행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유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건인지. 다음은 피해자 나왔지? 그럼 피해자는 반환 청구
할 수 있지. 근데 폭리자는 사회질서 위반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피해자랑 폭리자랑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해서 불공정의 차이가 있다고. 질서 위반자냐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6번은 눈에 띄는 거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지. 이렇게 비진이 표시 나왔잖아. 그 다음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거. 야, 물어본 게 뭐야? 원칙을 물었잖아. 원칙. 그럼 원칙에서 또 감춰야지. 그럼 봐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원칙 이렇게 딱 보이잖아. 문장을 쭉 읽을 게 아니라. 그럼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원칙 뭐예요? 원칙 유효지. 혼자 헛소리한 거니까 원칙은 유효자네. 틀렸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어디가 낭떠러진지도 모른 채 봉사 길 걸어가듯 걸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읽으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더듬거려요. 그럼 뭘 물었는지를 놓쳐버린다고. 찾으라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왔네. 그 다음 물어본 게 원칙 물었네. 원칙은 유효인데 비진이 표시가 무효려면 뭐라 해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란 말이 나와야 그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숙달되면 이렇게 해도 돼.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가지고 유효냐 무효냐를 묻잖아요. 네? 짧으면 유효, 길면 무효.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 말도 못 알아들어. 원칙 나오면 짧을 거 아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렇게 길게 나와야 무효일 거 아니냐고. 유머도 알아들어야 통하는 것이고 감각도. 그래서 객관식은 실력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기술이야. 나는 민법 선생이기를 이미 포기했다니까. 나 민법 선생 아니에요. 그냥 시험 기술자야. 기술자. 테크니션이야. 나는 프로페서 아니다고. 선생 아니야 나. 포기했어 그냥. 몇몇 다른 그 회사에 있는 민법 선생님들끼리 그런데요. 저게 무슨 선생이냐고. 나한테. 그리고 너들은 선생해라. 맨날 이론이나 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법률사실 용태나 하고 법률사실이나 하고 용태나 하라고. 난 안 한다고. 왜?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걸 같이 하더라도 아니 지식을 전달하면 뭐 할 거야? 그 지식을 써먹질 못하는데. 이 선생님들 착각이 그거예요. 학생을 너무 높이 평가해. 아니야. 나는 문제 푸는 거 18년 동안 직접 봤거든. 제가 직접 봐요. 여러분들 7월, 8월 달에 오후에 단원별 모의고사 보거든요. 오후에 특강으로. 그리고 9, 10월 달에는 전범이에요. 저는 다 봐요. 돌아다니면서. 학생은 몰라 내가 돌아다니지도. 직접 시험제 푸는 거 본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내가 18년 전에 처음 강의 시작해서 문제 딱 주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봤거든. 어떻게 푸는지. 첫째, A 수험생. 손도 안 대. 문제에다가. 눈으로만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눈으로만. 눈으로만 봐. 문제가 틀린 것을 이렇게 나와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눈으로만 보더라고. 그러더니 답을 체크하는데 이렇게 해. 자기만 알게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점만 살짝 찍더라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거든. 자신이 없거든. 근데 이거를 자기가 막 표시해서 풀어버리면 틀린 게 만천하에 알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만 틀려도 자기만 틀린 걸 알려고 이런 비겁한 짓 하는 거야. 시험 될 가능성 제로야 이 사람은. 제로다고. 직접 본인이 노력해서 풀어가지고 틀리면 틀린 거를 배우셔야 되는 거거든. 지금은 틀리면서 배울 때예요. 근데 틀리는 게 짜증나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 다음 B 학생 똑같아. 틀린 거 고르세요. 1, 2, 3, 이러거든. 줄 긋고 쭉 그래. 근데 뒤에서 보면 이게 2번이 답이요. 근데 2번 줄 쫙 긋더니 하고 3번에 하고 내려가. 그럼 그 뒤에서 지켜보는 나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2번 여기 틀렸는데 그냥 읽고 하고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4번도 5번도 하더니 뭐 했지? 답을 못 찾았네? 하고 또 1번부터 두 번째 환장해.
왕복 3회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세 번째 줄그면서 에라이사. 딱 두 종류야. 딱 두 종류. 씨 한 명 더. 갑을병 이렇게 나왔다. 옆에다가 갑 이렇게 쓰더라. 그러더니 계속 연필만 돌리고 있는 거야. 을을 어디다 그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디서 또 그림 그리라는 소리는 듣고 왔는가벼. 될 턱이 없다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도 열에 한 명, 한 10%가 돼요. 그 10%는 공부 체질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던 사람 있잖아. 그들은 어느 학원을 가나 어느 선생한테 배우나 똑같이 합격할 사람. 그들은 강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나머지 90%는 다 처음에 이래요. 이거를 관리 감독해 주는 게 선생이 할 일이야. 내용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전달은 누구나 똑같이 해. 근데 그 전달된 내용을 시험지에다 반영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라는 걸 아무도 몰라, 선생들이. 내가 그래도 박무가 와서 8년째 됐는데 많이 계몽했어요. 다른 선생들을 만나서. 학생에 대한 본질. 너들은 학생들 시험 문제 푸는 거 직접 지켜봐봤냐 했더니 아이고 쉬어야지 뭘 보내. 중간에 답 나오면 밑에 읽는 것 같아 안 읽는 것 같아 그랬더니 당연히 안 읽지 그래. 왜? 선생들은 답 나오면 밑에 안 읽는 거 당연히 몸에 배어있거든. 옛날에 시험 봐봤으니까. 그럼 학생은 읽을 것 같냐 안 읽을 것 같냐.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야. 직접 보라고. 답 2번에 써놓고도 5번까지 다 읽고 있다고. 에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니? 그러니까 학생을 모르고 강의를 하는 거야. 모르고. 나만 여러분의 본질을 아는 바람에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중개사 선생 중에 살 안 찐 사람 나밖에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살이 찔 수가 없어. 찔 수가 없다고. 매년 물갈이 돼가지고 또 오잖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교육시켜서 합격시켜 내보내가지고 또 다른 데서 옮겨와가지고 이 상태로 왔잖아. 그래서 이맘때부터 계몽시키느라고 살이 찔 새가 없다니까. 11월 달 한 달만 약간 볼살 올랐다가 12월부터 쪽쪽 빠지기 시작해. 10월 달 되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처음부터 따라서 하시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60점 시험이라 공부 못해도 합격해. 이 시험은 몇 개만 표시하고 풀 수 있으면 표시한 거 몇 개만 정확히 맞추면 한두 개 남기고 합격한다고.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해. 그것도 시간 내에. 그거를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 하루 이틀 만에 습관 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자기를 내려놔. 옛날에 본인이 공부했던 방식을 다 버리시라고. 버려. 최적의 방식이에요 이게. 일반 수험생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식이라고. 더 이상은 없어. 더 이상 없다고. 내가 개발한 거야. 어느 합격생은 합격자 모임 갔더니 특허 내셔야 된대. 남들이 지금 몇 명씩 따라하기 시작했대. 괜찮다고 다 따라하라 그러라고. 학원 망하게. 다 합격해서 망하게. 직업 좀 바꿔보게. 이 상태로 두고는 직업을 바꿀 수가 없어. 표시해야 돼. 그냥 읽어버리면 안 돼. 그래야 정확해진다고. 야, 7번. 겁나게 길어. 그럼 물어본 게 뭔지. 자, 물어본 게 뭐예요? 여기 병은 소유권, 취득, 하냐 못하냐 이렇게 물었죠. 누구 물었어? 병 물었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병의 취득 여부를 묻잖아요. 그럼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를 해야 병 취득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항상 하시는 거야. 그럼 갑과 을이 무슨 법률 관계인지를 정리를 하시는 거야. 자, 그 문제 중요한 데 어디요? 갑은 을과 뭐 했어? 매매한 것으로 가장했지. 그럼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문구는 어디요? 가장한 거지. 가장 매매 나왔구나. 그럼 갑과 을이 통정어여서 무효구나. 이렇게. 그럼 등기했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지.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병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취득하냐 못하냐가 달라질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 찾을 건 병이 선인지 악인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데 어디인지. 선인
병이잖아.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 아니야. 여기까지 중요한 건 가장 매매했다는 거랑 선인 병이라는 거. 그럼 병은 선이니까 취득한다. 맞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읽는 게 아니고 다 안 읽어도 되죠. 되잖아. 그러니까 문장 긴 것들은 끝에 뭘 물었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것만 찾게 되거든. 안 그러고 앞에서부터 읽으면 속도가 느리죠. 앞에서부터 읽을 때는 뭘 물었는지 모르고 읽게 되잖아요. 그럼 정리하는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끝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갈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문장 긴 것들은 뭘 물었는지 끝에서부터 보는 게 정리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정확하고. 자, 8번. 자, 물어본 게 뭐요? 증여와 매매가 모두 무효냐 이렇게 물었죠? 이런 일은 없겠죠? 아니, 둘 다 무효야? 이런 일은 없지 않겠어? 그럼 둘 다 무효면 뭐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럼 앞에 증여하고 매매가 모두 무효인지를 앞에서 해보시면 되는 거야. 자,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대죠. 에? 그럼 여기까지. 증여하고 매매 모두 무효냐고 물어본 거잖아. 근데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대잖아. 그럼 가장 나왔죠? 그럼 가장한 건 증여요, 매매요, 둘 다요? 눈을 뜨고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대잖아. 그럼 실제로 한 건 뭐야? 실제로 한 거. 있는 그대로 하라니까?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어. 그럼 실제로 한 건? 증여. 가장한 건? 매매. 여기 써 있잖아요.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고. 그럼 매매를 가짜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매매는 무효지. 증여는 무효지. 이게 증여세 안 내려고 실제로는 증여해놓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한 사건 아니에요. 그럼 모두 무효다. 틀렸잖아.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다고. 요 8번 사안은 저희가 1년 동안 공부하고가 통정오의가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제집행면하려고 가장매매에서 등기한 사건, 그게 진정한 통정오의 사례고, 증여를 실제로 해놓고 증여세 안 내려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한 사건이 있다. 그 사례는 증여는 유효하게 된 거고 매매는 가장했으니까 무효다. 그래도 등기는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 유효다. 그 사례예요 이게. 이거를 올해 시험에 한 지문으로 낸 거야. 답으로. 42번 답으로. 증여를 매매로 가장해서 했다 이렇게. 그럼 증여는 실제로 했으니까 유효고 매매는 가장해서 했으니까 무효고. 아주 단순한 문장이 나온 거예요. 이게 42번 답이었어. 통정어의. 그러니까 통정어의는 유형 딱 두 개만 외우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야. 야, 9번은 첫째 눈에 띈다는 뭐예요? 착오지. 그럼 앞에서 착오가 눈에 띄었죠? 그럼 앞에서부터 해도 되고, 눈에 안 띄면 뒤에 물어본 거 뭔지 보고. 그럼 착오 나왔어. 그 다음 눈에 띈다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지. 착오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경제적 불이익이니까. 근데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래지. 그럼 정리 끝났죠. 착오였는데, 혼자 착각했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 그럼 중요분 착오일 수는 없지. 그래서 중요분 없다. 맞네. 이렇게 하십니다. 자, 10번. 눈에 띈다고 봐요. 중대한 과실이지?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이게 입증 책임에서는 유일하게 외울 내용이니까. 그럼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증명 나왔잖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부인하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 문제에선 항상 전제를 둬야 돼요. 무효 취소가 전제됐을 때. 지금 다 무효 취소 문제들 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무효 취소가 전제가 됐을 때에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 효력을 부인할 사람이. 근데 딱 하나.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사람, 상대방, 이 사람을 길게 표현하면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사람, 그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부인하려는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에서 입증 책임 나오면 뭐만 외우면 돼요? 착오만 외우면 되는 거야. 착오, 중대한 과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그럼 무효 취소에 나오는 입증 책임 지문 있죠?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을 수 있어요. 뭐만 외우면? 중대한 과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된다니까. 하나만. 이거 어떻게 꺼? 이거 누르면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나도 그냥 아주 자 142페이지. 우리 기계치라. 이것도 올해 처음 해보는데 그 학개론에 우리 학원엔 안 나오는데 노량진에 국승옥 선생이라고 있어요. 학개론 선생. 얼굴은 완전히 사기처럼 젊은데 알고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더라고. 나는 한 10년 차이 나는 줄 알고 야 그랬더니 형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3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얼굴은 한 10년 차이 나요. 완전 동안이야. 근데 기계를 되게 잘 다뤄요. 그러니까 제가 글씨 잘 못 쓰니까 PPT를 해보라 그러더라고. 됐어. 야 한글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PPT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10분에서 15분이면 배울 수 있대요. 15분 넘어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자기 그 파일을 제 노트북에 깔아주고 진짜 10분 남짓 만에 배웠어요. 그래서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세팅을 해온 거야. 그래서 갖다 붙이고 컨트롤하고 2만 누르면 지가 해놓은 포맷에 딱 들어가게. 그럼 자감만 나보고 맞추면 된대요. 그러니까 자료만 만들어지면 1, 20분 내로 편집이 끝나더라고. 그래서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내용 정리할 때보다 지금처럼 문제 풀 때 좋더라고. 제 특성이 표시하라는 거거든. 근데 책으로 하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표시하고 있는지 내가 못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띄워놓고 찾으라고 하니까 서로 찾게 되잖아. 그래서 더 낫더라고. 그래서 야 괜찮다라고 했더니 계속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본 거예요. 근데 뭘 잘못 만지면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만질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 아주. 자 142페이지. 그거 해줬더니 그냥 계속 유튜브에다가 뭘 하나 올려달라고 계속 귀찮게 해가지고 큰일이요. 근데 우리는 받으면 돌려줘야 되는 성격이라 언젠가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피하고 있어요 지금. 판례 하나만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사기강박 차례. 일단 그 4번에 파란색 4번 사기강박 그 법조문 있죠? 네, 법조문부터 한번 보세요. 제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 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2항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제3자 사기 강박 이렇게 또 합치고 그러면 2항은 제3자 사기 강박이라고 돼 있고요. 1항은 그냥 사기 강박이라고 돼 있죠. 그 차이가 1항은 당사자 간에 사기 강박이 있었다는 의미고요. 2항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비진이 표시에 나오는 문구가 또 나왔죠. 상, 알, 수 이렇게 또 하시면 돼. 상, 알, 수 취소 있다. 그 다음 3항 취소 선의 제3자 대항 못한다. 이 무슨 뜻이요? 위에 있는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죠. 그럼 취소되더라도 선의 몰랐던 제3자 새로운 사람한텐
대항이 뭐요? 주장 못한다고. 그럼 여기까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나오는 무효 취소 사유들의 공통점 있죠? 그 공통점이 뭐였어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한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모르고 새롭게 관계 맺은 자한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사기강박에선 얘네 둘을 합쳐서 하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는 기망이라고도 나와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사기, 기망은 속아서 착오에 빠진 걸 사기다 그래. 강박은 강한 협박에 의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강박이라고 하고. 그럼 사기나 강박이 하자가 있다라는 의미는 속아서, 쫄아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다라고 해서 그걸 하자라고 한다고. 그럼 의사표시 문제에서 하자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 하자가 무슨 뜻이야? 의사표시 문제에서 하자가 나오잖아. 그 하자가 무슨 뜻이야? 사기 강박이란 뜻이라고. 아니 어떻게 눈을 떠놓고 딴 생각을 하고 그래. 써 있는 대로 하라니까. 또 하자가 무슨 뜻이었으니까 또 막 생각했지 또. 금간거? 막 이러면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나오면 사기나 강박을 뜻한다고. 그럼 이제 사기 강박에서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시되는 쟁점은 이거예요. 뭘 또 그렇게 또 꼼지락 써. 쓸 게 없다니까. 안 쓰면 그렇게 불안해요? 네? 불안해? 아니요. 나는 쓰는 거 보면 불안해. 안 써도 돼. 다음에 다 인쇄해서 줘.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나 강박을 했대. 그럼 갑은 을한테 사기 강박 당해서 원치 않는 매매를 했던 거니까 당연히 이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이게 110조 1항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올 게 뭐 있어 이게. 아니 갑이 을한테 사기 강박 당해서 매매했었죠. 그럼 나중에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야지. 왜요?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를 내놓고 갑이 취소할 수 있냐 없냐는 물어볼 실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A한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한 거래요. 이 A를 뭐라 그래? 제3자라 그래. 왜 제3자예요? 당사자가 아니잖아.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사기 강박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 이걸 뭐라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한다고. 그럼 시험은 이걸 내놓고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시험 문제지. 에? 이걸 내놓고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물어본 놈이 의사 무능력자요.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 구속사유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 명료하게. 딱 쟁점을. 그럼 이 사례가 나왔지. 그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했죠. 그럼 둘의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냐 없냐만 공부를 하시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자, 상식. 상대방 을은 갑이 A한테 사기나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나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을 걸로 봐야 돼요? 몰랐을 걸로 봐야 돼? 그걸 추정한다 그러잖아요.
일단 을은 이들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을 걸로 인정해야 돼? 몰랐을 걸로 인정해야 돼? 뭐가 공평해요? 뭐가 상식이야? 을. 전혀 몰랐을 걸로 봐야 공평한 거 아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 알았겠지요. 왜요? 을이 A를 시켰겠지요. 왜요? 그랬더니 텔레비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요. 요즘 종편들 때문에 시간 채우려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죠. 뭐 실제 상황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건과 진실 뭐 이런 거. 응? 그런 거 보지 마. 민법 시험 공부하는 장애되니까. 항상 제3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돼. 아이 이들 둘 사이에 사기강박이 행해졌다는 건 상대방은 일단 전혀 몰랐겠지. 전혀 몰랐을 걸로 인정을 해야지. 그래서 법에서도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시에는 상대방은 전혀 몰랐을 걸로 일단 추정해야 되니까 갑은 을과의 계약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 진짜로 사기강박 당한 거라면 A 때문에 계약하면서 손해 입을 수 있죠. 그러면 A한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법조문에서 보셨듯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이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알았다가 악이고 알 수 있었다가 뭐요? 과실이잖아요. 그럼 악이나 과실이 있었으면 을도 이 사실을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면 얘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 한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해해야 외우는 스타일이라며. 민법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서 공평하게 접근하면 이해 못할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요. 민법이라. 여러분들은 공법이나 세법 이해되세요? 어? 세금을 몇 프로로 정했다. 왜 세금을 3%로 정했어요? 그럼 왜 3%로 정했는지 이해되세요? 용적률을 어느 지역에서 300%로 정했어. 그럼 왜 그 지역에서 용적률을 300%로 정했는지 이해되시냐고. 모르잖아. 그게 이해할 문제야? 그놈들이 합의하에 정한 거지 그냥? 그렇지 않아? 근데 민법은 안 그래. 민법은 민법이야. 그러니까 공법이나 세법 이러한 공법들은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한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 원리라는 게 적용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민법은요.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정한 거야. 일반인들끼리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이들 둘 중에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공평해야지. 그러니까 민법은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헬렐레가 있거나 둘 중에 경제적으로 약자가 있지. 그럼 이 헬렐레나 약자는 어떻게 해? 보호해야지. 왜? 그래야 공평해지니까. 대등하면 누구 편 들 필요가 없죠. 근데 한쪽이 약자면요. 일정 부분 보호해야 공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공평하게 하시는 거야. 그럼 이해 다 되신 거라고. 근데 이해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대. 그분은 이해 개념을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됐는데도 아직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이해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이해한 거야, 이게.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사기강박했대. 그럼 을은 일단 전혀 몰랐을 테니까 계약 취소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야. 근데 특이하게도 을도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을 스스로 자신의 선이 무과실이었다는 거, 을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을이 증명해야 돼요. 갑이 취소를 하려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누가 증명해야 돼? 자, 누가 증명해야 돼? 오늘까지 4주 내내 하고 있어. 자, 누가 증명해야 돼? 취소하려는 갑이 증명해야 돼요. 취소 못하게 하려는 을이 증명해야 돼. 누구야?
자신 있게 얘기해봐. 왜 몇 명은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어? 그냥 앞에 옆에 사람들 사이에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도 같이 묻어서 볼 거야? 세상의 중심은 난데 내가 결정하는 거 연습을 해야지. 왜 이 꾹 다물고 앉아가지고 앞에 옆에 사람이 갑 그럼 이러고 을 하려다가 크게 앞 사람이 갑 그러면 다시 갑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시험 공부 안 돼. 자기가 결정해서 해버릇해야 잘못되면 고칠 거 아니냐고. 그걸 대충 묻어가. 누구요? 왜 갑이요? 아이, 무효 취소에선 전부 다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해야 된다니까.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갑이 입증해야 돼, 주장자가. 그러니까 외울 게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수험생 중에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걸 못하고 개별적으로 나올 때마다 사건별로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든 거야. 민법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만 외우고 일관성 있게 똑같이 적용하시라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얘기를 해도 본인은 그걸 느끼질 못하고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책 읽으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하시니까 외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문제도 못 푸는 거야. 무효 취소에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 나오면 딴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전부 다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그럼 취소하려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지금. 그럼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입증하기 쉬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이걸 어떻게 입증해? 자, 역으로 이 규정을 둔 목적이 뭐냐면요. 둘이 매매 계약했어요. 완전히 유효하게. 근데 갑이 매매 계약한 거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저걸 취소를 하고 싶거든. 그러면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걸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게 해준다면 모든 계약은 다 취소할 수 있어. 둘이 사실은 멀쩡하게 계약한 거야. 그리고 나서 갑이 취소하고 싶으니까 A 키 180에 몸무게 100kg 나가고 멀리서 오면 반팔로 보이는데 가까이 멀리서 오면 긴 팔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반팔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루 일당 주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강박을 해서 내가 그걸 쫄아가지고 을한테 매매했다고 같이 가서 을한테 얘기 한마디만 해주래. 그럼 둘이 계약할 때 멀쩡했다가 나중에 둘이 짜고 A가 강박해서 매매를 한 거다라고 을한테 주장하면 그럼 취소할 수 있게 돼. 그럼 대한민국 모든 계약은 다 취소돼 버려. 그러니까 법을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법꾸라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못하게 방어적으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게 그거야. 이게 제3자한테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당하지 않았는지는 당사자 갑만 알지 상대방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취소는 안 되고 진짜로 당했다면 둘이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는 거지. 그게 공평하니까. 근데 을도 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걸 특이하게도 갑이 증명하면 그때는 을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입증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둔 거라고. 이제 이해는 되셨어? 그럼 외워야지. 그럼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단 말이 나오죠? 그럼 뭐 찾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나왔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나왔는지를 찾아보셔야지. 그리고 답을 하셔야지. 다 있어요. 그러면 사기나 강박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그럼 누가 누구를 사기나 강박하여 누구랑 매매했다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기 강박은 시험 지문에 들어있을 눈에 확 띄거든. 고유명사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기나 강박하여가 나왔을 때는 일단 계약 당사자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딱 표시가 됐을 때 이제 사기 강박을 행한 사람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3자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인지 전혀 몰랐는지를 표시하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를 답을 하셔야 된다고. 자, 해보시게. 143페이지.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은 이제 찾으시죠? 이렇게 생긴 게 양가로 5열, 동그라미 1, 14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제목 제3자 사기강박을 또 한번 치고, 동그라미 1번 상, 알, 수, 취소 있다. 2번 상, 선, 무, 취소 못한다. 상할수의 정반대말이 상선무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반대말 선이 무가실. 자, 3번 이제 사례 나오죠. 그럼 3번 사례에서 제일 처음 눈에 띈 단어는 뭐예요? 기망이죠. 그럼 A의 기망이 나왔지. 그럼 A의 기망에다 표시하고, 사기 누가 쳤어요? A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할 건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정리하시는 거야. A 기망에 의해 갑이 을에게 매도했대죠. 그럼 갑이 을에게 매도를 또 하시면 돼. 그럼 표시한 것만 보면 매매계약 당사자 누구요? 갑하고 을이죠. 갑이 을한테 매매했잖아요. 근데 기망했죠. 누가? A가. 그럼 무슨 사기야? 제3자 사기죠. 그럼 이제 찾아볼 내용은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지를 찾으셔야지. 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 있고, 을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 취소 못한다. 그래서 시험에 사기강박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이 이거예요. 제3자 사기강박 문제. 제3자 사기. 다음 이제 144페이지. 오늘 뒤에 대리 부분에서 나올 거지만 그 양가로 6번 있죠. 거기에 비치고 대리인의 사기강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대리인에다가 똥함 치고 사기강박에다가 똥함 치고 그 대리인 위에다가 당사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당사자. 자, 대리인이 무슨 뜻이에요? 네? 대리인이 무슨 뜻이야? 대리인. 오늘 둘째 시간부터 할 거야.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다 그래. 그래서 이 대리제도라는 게 대부분의 법률행위들은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죠? 지금 다 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대리라는 건 행위는 대리인이 대신해. 근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본인한테 속해. 그걸 대리제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해가지고, 자, 책임질 사람은 본인이고, 이 사람이 대리인한테 법률행위를 대신해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해. 그래서 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본인을 대신해서 매매를 해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대신해달라고 부탁해서 상대방이랑 계약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 계약은 대리인이 대신하긴 했지만 본인을 대신한 거라 이 계약은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여기서 사기강박이 행해진 거야.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을 하게 된 거라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기강박을 당해서 매매를 했으니까 이거 취소하려고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 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해서 제3자로 판단하면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전혀 몰랐으면 취소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얘를 제3자로 보면. 근데 당사자로 보게 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송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나 강박을 한 이 사건이 당사자 간의 사기강박 사건으로 취급해야 될 것인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문제로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니까 법원에서 그런 거예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행위를 대신하는 거고 그러는 효과는 본인한테 속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둘은 동일인이라는 거야. 동일인. 한 몸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한 몸으로.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행한 건 본인이 직접 한 거랑 동일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 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건 본인이 직접 한 거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니까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뭐 10년에 9번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야, 이게.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읽는 게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만 적용하시는 거야. 그럼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틀리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리인의 사기강박 문제가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묻는 거 아니요. 근데 대리인 사기강박은 당사자 간의 사기강박 문제로 취급한다 그랬죠? 제3자 문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문장을 여기 넣어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쉽게 푸는 방식은 대리인 사기강박이 시험에 나오죠. 그럼 문장을 전혀 읽을 필요 없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만 문장에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갑의 대리인이 병을 사기나 강박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여기 갑을병 중요해 안 중요해? 갑을병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이거를 갑을병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거야. 이 사례는 이 두 단어면 끝난 거예요. 갑을병을 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사기강박 사건이구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할 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이건 갑을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갑이 누군지 병이 누군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갑을병 할 필요 없다고 1년 내내 가르쳐줘. 그러니까 사기강박이 시험 지문에 들어있을 때에는 사기강박이 일단 눈에 띄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건 당사자 사기강박으로 풀 건지 제3자 사기강박으로 풀 건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들어있죠. 그럼 당사자로 푸는 거야. 그럼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지 갑을병이 누군지를 정리할 문제가 아닌 거라고. 이렇게 해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다 알아듣고 이해했어. 내용 알아. 근데 갑을병 나오잖아. 그럼 갑을병 정리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격이야. 성격이라고. 자, 동그라미 2번. 해봐 이제.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이라고 나왔죠. 그럼 갑을병이 필요가 없는 거야. 사기 나왔지. 누가 사기쳤대요? 대리인이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대리인 사기만 동그라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을병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대리인 사기 사건이죠. 그럼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대리인 사기강박 나오면 대리인을 뭐라고 읽어요? 본인 당사자라고 읽는 거야. 그거 확인할 게 뭐예요? 그냥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야, 쉬었다가 다시 하시기.